자, 오늘 비 오신데 고생하셨네. 자, 지난번에 조직론 봤죠? 조직론. 조직론에서 또 울리네. 조직론은 크게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크게 조직론은 크게 조직의 구조하고 조직을 뭐 하는 것,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는 대부분의 조직을 한번 범주화시켜 본 걸 유형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유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어떤 유형? 린치버그, 그렇죠? 자, 이 유형하고 뒤에 또 구조들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봐두시기 바라고. 이제 조직 구조에서 또 보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조직이 우리가 어떤 변수에 따라서 조직의 모양이 다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질 때 어때요? 집을 질 때 똑같은 집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집에 쓰이는 어떤 요소들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기본 변수라는 게 있다. 집에 있으면 항상 방이 있고 또는 거실이고 이런 것들은 기본 변수겠죠. 근데 기본 변수는 어떤 걸 기본 변수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분화되어 있냐, 복잡성. 그렇죠? 얼마나 공식화되어 있냐, 공식성. 얼마나 직권화되어 있냐, 분권화되어 있냐. 이게 자, 기본 변수라고 그랬습니다. 직권하냐, 분권하냐. 대비되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알아봤어요. 변수는 크게 기본 변수하고 무슨 변수? 상황 변수를 봤죠. 그렇죠? 방금 기본 변수는 봤습니다. 기본 변수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복잡성, 그다음 공식성, 집권성. 그러면 상황 변수는 어떤 것이 되겠냐? 규모가 이것들을 결정하더라.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뭐가 결정하더라? 기술이 결정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일상적 기술이냐 비일상적 기술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쌤?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불안정하냐 아니면 안정적이냐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몇 페이지는 어느 정도 외우라 그랬냐면 105페이지 사실은 거기 정리된 것만 외워도 되죠. 사실은 105페이지 표만 잘 정리. 그래서 규모가 어떻게 되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규모가 크면 대규모가 되면 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공식적이고 그렇지만 직권성은 낮아져서 분권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기술은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기술일 때 일상적 기술이 된다면 일상적 기술이 그러니까 비일상에서 일상적 기술로 되면 될수록 복잡성은 낮아지고 그다음 공식성, 직권성은 높아지고, 그렇죠? 그다음 환경이 불확실할 때, 이거 꼭 알아둬야 되겠죠? 일상적인 기술, 불확실할 때, 불확실 때는 모두 다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그랬죠. 불확실하면 할수록 복잡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 공식성도 낮아지고, 그다음 직권성도 낮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한번 생각해요. 불확실한 상황. 어떤 것에 이 조직이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확실해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런 조직들, 만약에 우리가 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조직이 굉장히 부딪히는 일들이 뭐 일상적인 기술도 아닐 거고, 그렇죠? 또는 환경 같은 게 굉장히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것, 쉽게 와서 우리가 뭔가 자동차 만든다 이런 것들은 이런 부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거 또는 이런 것들을 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불안정성이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불안정할수록 이렇게 너무 분화시켜 놓겠어? 그러지 않겠죠. 불안정하니까 이 분권화 시켜 놓을 수가 없으니까 불안정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안 되고, 그렇죠? 또 SOP 같은 걸로 표준화를 만들 수 있겠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불안정한데, 나중에 오늘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불안정한데, 어디에서? 자,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삼성에는 우리나라의 CEO가 다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럼 미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겠어요?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고, 불안할 때는. 여기까지 다 삼성까지 와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잘 대처하는데 어렵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환경은 안정된 환경이야? 불안전한 환경이야? 불안전한 환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였지만 계속 요즘 나오는 어떤 조직들은 많은 경우 직권화보다는 어떤 걸 추구한다? 분권화를 추구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쌤 여기까지 알아뒀고 여기까지 OX 문제로 풀어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술 부분을 조금 하나만 좀 보시면, 쌤 기술 깊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데, 자, 32페이지 여기까지 나와. 이 환경은 방금 설명한 것 내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고, 32페이지 보면 톰슨의 기술과 상호 의존성 이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중개적 기술, 길게 연결된 기술, 집약적 기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건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어떤 거냐면, 이건 이 사람 기술의 경제적 성질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수단성을 기준으로 했어. 그러면 설명 듣고 모르면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수단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했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특정한 기술이 기대하는 결과를 실제로 가져오느냐의 문제인데,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기술이라고 그래. 자,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실제의 결과를 가져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완전성이고, 이걸 수단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은행에서 하는 일 생각해봐. 은행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거기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거기 예시로 못 들고 있죠? 거기 보니까 중개적 기술 보니까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봐.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뭐야? 바라는 것을. 이걸 기대하고, 자, 쉽게 말해서 특정한 기술이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연결시켜주죠. 예금한 사람 또는 대출받을 사람. 그쵸? 이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다시 한번. 그래서 중개라는 표현을 썼어. 바라는 결과, 이 기술이 바라는 결과가 중개라는 거야, 중개적인 역할이야. 그러면 이 기술이 중개적 역할이니까 어때?
보험회사도 어떤 사람, 같이 이 뭐할 사람, 그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거기 있는 전화회사도 그렇고 직업 속에서 그다음 결혼 중개업 전부 다 무엇에 해당돼? 중개적 기술에 해당된다. 길게 연결된 기술은 만약에 Z를 하기 위해서는 Y가 필요하고 Y를 하기 위해서는 G라는 것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길게 연계된 기술이라고 그래요. X행동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Y행동이 수행되고. 자,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가봅시다. 공장을 가보면 여기 덮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뭐 하십니까? 바퀴가 끼워지고 바퀴가 끼워져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이 대량 이렇게 생산 기술들은 대량 생산에 쓰는 일련의 작업 체계들은 길게 연결된 기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집약적 기술은 좀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인데 보통 병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요. 병원에서는 거기 있는 것처럼 병리 검사라든가 전문 의술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투약도 하죠. 입원도 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만약에 암 환자 같으면 정신적인 서비스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약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은행은 예금한 사람이 대출한 사람 이걸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술을 한다면, 그렇죠? 여기는 A 단계 있고 B 단계 있고 C 단계 있고 D 단계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죠. 그런데 방금 거기 어떤 거 집약적 기술은 어떻게 돼 있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술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 병리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집중 의술들을, 그러니까 뭐, 아프면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죠. 그 다음 투약해야 돼. 투약도 해야 되죠.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뭐야? 완전히 집약돼 있잖아. 심지어 심리적 검사까지 해야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 한다? 집약된 기술이다 하는데 뭐 시험 문제는 크게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좀 귀찮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험에는 거기 페로우의 기술 분류와 구조라는 게 나와요. 페로우의 기술 구조와 분류 33페이지 동그라미 찾은 부분인데 쌤 개인적으로는 안 봐도 돼.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근데 왜 하느냐?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이 모형, 그 밑에 모형 있죠? 예의가 적고 예의가 많고 분석이 곤란하고 분석이 가능하고, 그쵸? 이건 원자재의 성격을 이야기해요. 원자재의 성격이 어떠냐? 원자재가 자, 사실은 거기 뭡니까? 고급 유리 제조회사 기능이라고 이야기했고, 기능에 해당하는 기술, 즉 장인 기술이 더 어울리겠죠. 우리가 고급 유리 제조를 한단 말이에요. 유리, 그렇죠? 유리를 제조 또는 도자기를 굽는다고 생각해봐. 도자기를 굽는 일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다양하지 않아. 얘가 별로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굽는 모습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몇 도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 장인들 봐봐.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거지. 꼭 몇 도에 맞춰서 이거 안 하잖아. 저기 셰프들도 꼭 뭐 물론 2스쿱 뭐 이렇게 하지만 대강 할 때 어때? 꼭 그걸 완전히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뭐다? 장인. 그 다음 거기 이 철근 만들거나 이런 루틴 돼 있는 데는 어때?
분석도 가능하고 예외도 적고 원자재가 그쵸? 원자재 다양성이 적잖아. 그런데 거기 봅시다. 핵연료 추진장치 원자재 어째? 굉장히 다양하고 예외도 많겠죠? 그럼 분석 돼야 한대. 분석 잘 안 되겠죠? 그런 걸 비루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엔지니어링 회사는 엔지니어니까 뭐가 될 수는 있어. 분석은 어느 정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엔지니어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은 굉장히 많죠. 다양하고 예외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엔지니어는 누구나 못하잖아. 누구나 못 다루죠.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지금 개인 설명했다는 지금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그쵸? 그래서 문제가 좀 나와서 그런데 그 문제만 좀 풀어보고 56번부터 한번 볼까요? 56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술과 조직구조 관계에 대한 패러에 의하면 정형화된 기술은 공식성 및 직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된다. 아까 루틴 기술은 표준화될 수 있겠어 없겠어? 루틴이 있으니까 공식성이나 직권성이 높은 조직구조가 되겠죠.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어떤 거하고 똑같아? 우리 표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거하고 똑같아? 기술이 일상적인 기술하고 가깝겠죠? 그쵸? 그래서,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정해진 기술은 공식성 및 직권성이 높겠다. 그 말은, 우리가 루틴이라고 되어 있죠? 정형화된 루틴이죠? 그럼 여기서 아까 표에서 보면 일상이죠. 우리 요약식 표에 보면 일상으로 들어가잖아. 알았습니다. 그다음 기술과 조직구조 관계에 대한 패러에 의하면 비정형화된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우리가 비정형화되어 있는데 통솔 범위를 넓히면 안 되겠죠. 표준화 SOP로 돼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어. 그냥 누구나 SOP 매뉴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최소한 몇 명은 부하로 둘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거 완전 비정형화 돼 있는 걸 몇 명을 주겠어? 우리 도자기 굽는 장인 여러 명 둘 수 있겠어? 만약에 셰프가 제자를 뽑는데 여러 명 두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다음 58번 기술과 조직구조에 관계된 필요에 의하면 공학적 기술, 아까 엔지니어입니다.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 다음 기술과 조직구조 관계에 대한 패러에 의하면 기계적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유기적 조직구조 조금 이따 할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야 쌤. 유기적인 거 반대는 기계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곧 올하는 거니까 60번 보니까 장인기술, 비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일상적 기술 중 패러의 기술령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는 엔지니어였죠. 쌤 그 표 보시면 모두 높은 건 뭐였어요? 둘 다 예외도 높고, 그 다음, 분석 가능성도 높잖아. 그쵸? 분석 가능성도 높았죠? 정보 모호성은 낮지만 분석 가능성은 높았죠? 왜냐하면 위에는 분석 불안, 밑에는 분석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온 문제고 이렇게 잘 안 나올 겁니다.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심화할 때 한 번 더 보고 간단하게 적어놨다가 표만 적어놨다가 시험 볼 때는 그냥 버리고 생각나면 맞추고 아니면
틀려야 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앞에 보면 어떤 거 봤어요? 조직 원리까지도 봤죠? 그렇죠? 자, 38페이지. 여기서 지금 상황 변수 봤고, 이 변수들을 뭐 한다? 원리에 맞춰서 조직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원리다? 조직 원리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직 원리는 뭘 말한다 그랬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앞에 것이 잘 된다, 조직이 잘 된다는 의미였죠. 그럼 조직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조직 원리와 어떤 조직 원리? 분업. 원래 일단 조직을 만들 때 어때야 돼?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연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원리와? 분업의 원리와 통합의 원리.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운 기업을 하려고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겠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면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겠죠. 그 다음 이런 부서들이 따로따로만 행동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연계시킬 건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거기 분화 원리 속에서는 부성화 원리라는 건 부서를 만드는 원리를 뭐라고 그런다? 부성화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 개성과 참모를 분리했죠. 부성화하는 원리는 이런 거야. 선생님 여기 아까 무슨 부서? 이를테면 인사부서, 그 다음 재무부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을 부성화의 원리. 그렇죠? 그 다음 개성과 참모도 분리시키고, 그 다음 동질성의 원리, 기능 명시의 원리. 그 기능들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고전적 조직 원리니까 이제 바로 이건 할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기능들로 묶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부서에서는 인사를 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기능을 생각해서 동질성의 원리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시킬 때는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연결시킬 때는 계층제 원리, 계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자, 계층제 원리 계층제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이렇게 쭉 한번 봅시다. 계층제 원리 36페이지. 계층제란 조직에서 직무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하고 상하 조직 단위 간의 지휘, 명령, 복종 관계를 확립하는 걸 말한다. 자, 거기 이제 계층제가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통솔 범위의 한계 때문이다. 그렇죠? 계층제가 만들어지면 봐봅시다. 이 사람 만약에 우리 여기 사장하고 뭐 부장하고 뭐 과장하고 이렇게 쭉 있을 때 만약에 과장이 뭐 한다? 맡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 직원하고 이제 없애고 그냥 과장했는데 과장이 너무 사람이 많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계장을 또 한 두세 명 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하죠. 이를테면 과장이 세상에 30명이야. 관리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당연히 한 3명 정도 계장을 만들고 나서 계장이란 계층을 만들고 나서 뭐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10명씩 관리라고 하겠죠. 그렇죠? 통솔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계층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계층의 특징만 조금 체크해 보시면 조직의 규모와 전문화가 확대되고 업무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계층의 수도 증가한다. 계층제는 통솔 범위에 상반관계가 있다.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자, 통솔 범위를 또 조금만 하려고 한다면 대리조도 여기서 해야 되겠죠. 여기 봐봤어요. 이제 계장이 10명씩 하기도 이것도 부담스러워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리 만들어서 4명씩 뭐 3명 2명 대리해서 5명이 또 통솔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통솔 범위하고 어떻게 통솔 범위가 좁아지니까 어때? 계층이 굉장히 늘어나죠. 자, 봐봐. 선생님 과장이 그냥 20명 맡고 있어서 아니 30명. 그럼 통솔 범위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계층이 4개밖에 없죠. 사장, 뭐 부장, 과장, 직원 이렇게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계장이라는 걸 세워서 30명씩 맡도록 했어. 10명씩. 근데 이것도 힘들어. 지금 이 명령통이 10명이잖아. 통솔 범위가. 힘들어. 5명씩 해야 되겠어. 그럼 뭘 만들어야 대리해서 또 5명씩 맡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럼 통솔 범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무엇은 확대되겠어? 계층제는 수는 늘어나겠죠. 그 말입니다. 자, 계층제 순기능, 역기능 이건 자, 이런 거야. 계층제는 생각해봐. 순기능은 뭐냐면 부하들이 뭐 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조정해 줄 수 있겠죠. 위에 사람이 조정해 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또 지시나 명령 위임의 통로가 될 수 있죠. 그 정도로가 그냥 계층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역기능은 알다시피 이 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올라가는 보고나 의사소통이 왜곡될까 왜곡되지 않을까. 자 봐봐. 여기 대리는 아무래도 자기가 유리한 것만 좀 올리려고 하겠죠. 여기 또 과장은, 이 계장은 자기 좀 유리한 것만 올리겠죠. 그다음 이렇게 올려서 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의사소통은 왜곡되겠죠. 만약에 계층이 두 계층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왜곡될 게 별로 없죠. 크게 다른 사람 견제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올리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훨씬 왜곡이 안 됩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 명령 통일의 원칙. 이거 말 그대로 명령은 한 상관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명령 통일은 뭐라고? 조직의 어떤 구성원도 오직 한 사람은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방금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통솔 범위의 원리라고 그랬죠. 원리. 그래서 직접 통솔을 할 수 있는 부하 수가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 통솔 범위 원리. 그 다음 마지막 38번에 무슨 원리? 조정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4번. 전문화의 원리는 통솔 범위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권한 유임의 원리 중 초기 행정 이론이 행정관리학부가 주장한 조직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전문화의 원리 있었어 없었어? 전문화가 거기 표 있죠. 뒤에 옆에 있는 표. 그 표에서 전문화의 원리, 통솔 범위, 명령 통일 원리, 권한 유임 원리 중에서 전문화의 원리는 부성화의 원리가 전문화의 원리였어요. 거기 자 봐봐. 분화의 원리 중에서 제일 위에 부성화의 원리 있죠. 이걸 분업의 원리 또는 전문화의 원리라고 그러고, 통솔 범위의 원리 있어 없어? 위 오른쪽 보니까 통합의 원리에서 있죠. 그 다음 명령 통일의 원리 있어 없어? 있죠. 권한 유임의 원리가 아니라 이 고전적 행정이론가들은 뭘 이야기한다? 그래서 직권의 원리. 직권의 원리. 그래서 권한 집중을 강조합니다. 16번 조직 구성의 원리에서 통솔 범위의 원리 15번 조직 구성 원리에서 분업원은 일은 가능한 세분해야 한다. 맞죠? 아까 부성화의 원리라고 그랬고, 16번 통솔 범위 원리는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 수는 상관 통제 능력 전 범위 내로 한정해. 맞죠? 명령 통일의 원리는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 통일의 원리는 뭐였어? 한 사람이 상관이 내려야 된다는 원리였죠.
그래서 틀렸고. 18번 조직 구성 원리에서 조정의 원리, 권한 배분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을 통합. 맞죠? 통합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정의 원리. 그 다음 분업은 업무량이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덜. 분업은 아까 우리가 이 불안정할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 그쵸? 불안정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공식성도 떨어지고, 그쵸? 그래서 직권성도 떨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불안정한 경우에는 분업은 아무래도 잘 일어나지 않겠죠. 불안정하니까. 20번 분업이 고도화된 조직 구성, 고도화되면 조직 구성원에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선생님, 이건 분업이 고도화되는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 TV 같은 거 만드는 거 가보면 분업이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은 진짜 계속 거기 나사만 조이고 있죠. 딱 이 컴퓨터에서 제품이 오면 그 계속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거 소외되겠어. 그 사람은 자기가 뭐 만드는지도 잘 몰라. 그냥 뭐만 오면 그걸 하면 되겠죠. 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분업은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업 전환 이것만 계속 하니까 어때? 자, 차를 하나 만들려고 한 사람이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한번 돌면서 한 사람 계속 이것만 하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 되겠죠.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10대를 만들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만 10사람이 자기 분업화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생산할 수 있겠죠. 분업을 심화는 작업도구 기계와 그 사업 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 자, 이거 하면 맨날 이것만 하다 보면 자기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어, 없겠어? 이걸 조금 바꾸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굴릭은 조직 설계 고전적 원리에서 전문화의 원리는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행정 능률은 맞죠? 고전적 이론가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굴릭의 조직 설계 고전적 원리에서 명령 통일의 원리는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된다. 맞고, 굴릭의 조직 설계 고전적 원리에서 통솔 범위 원리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부하 수가 한정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굴릭은 조직 설계 고전적 원리에서 부서 편성의 원리는 조직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은 목적, 성과, 써볼까요? 목적. 굴릭은 목적, 성과, 자원, 환경이 아니라 목적, 과정, 고객, 대상, 지역. 자, 목적, 과정, 고객, 대상, 지역의 5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번 안 나오는 문제니까, 지금 원리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굴릭이 뭐 했다? 부서 편성 원리로 5가지 정도 뒀다. 자, 봐봐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게 부서 편성이 인사, 그 다음 뭡니까? 재정, 그 다음 격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눈 거야? 기능을 기준으로.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 없겠어? 부서화할 때, 자, 이를테면, 우리나라 지역을 크게 남부권, 중부권, 그 다음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남부권, 동남부권, 이렇게 해서 나눠서 뭐 할 수 있겠어? 부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자동차 판매하는 부서들을 보면 어떻게 지역에 따라 많이 나누죠. 자동차 판매. 이를테면 지역에서 인천시 지부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 판매소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 그래서 그 기준을 말하는 거야. 그게 5가지라는 거. 그 다음 27 조직의 원리에서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 정도와 상황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맞고,
28. 조직의 범위, 통솔 범위란 한 사람은 장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 단위의 수를 말한다. 맞죠? 그럴 때 감독자의 능력, 업무 난이도, 돌발상 발생 가능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진다. 29. 조직의 원리, 분업의 원리는 조직 전체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 구성원이 각자 한 가지 주된 업무를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이 분업을 할수록 부서 간 의사소통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32. 조직의 원리 30. 조직의 원리에서 부서 원리는 아직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서 여러 개의 하위 기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기능, 사업, 지역, 혼합 부서와 등이 방식이 있다. 맞죠? 이건 굴리기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31. 조직의 원리에서 부성화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된다. 쌤, 부성화는 아까 조정이었어? 분화였어? 자, 38페이지 되니까 분화의 원리, 통합의 원리가 있죠? 이 통합의 원리를 조정의 원리라고도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은 부성화 원리는 나누는 것이 먼저죠. 분화의 원리에 해당되죠. 조직의 원리에서 통솔 범위를 좁게 잡으면, 아까 설명했죠? 통솔 범위가 좁으면 계층의 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늘어난다 그랬죠? 조직의 원리에서 개성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아까 분화의 원리에서 보면, 자, 분화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개성과 참모의 분리 원리 이런 건 다 분업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 34, 이게 매트리스 조직, 이건 아직은 볼 게 아니었으니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제 원리까지는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원리까지. 자, 그 다음, 61번부터 65번까지 하고, 66번부터 에머리 트러스트 이런 문제는 뒤에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쌤 우리 7급의 인사조직이라는 것을 행정학 말고 인사조직이라는 걸 시험 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인사조직만 물어본 문제였어. 그래서 거의 행정학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66페이지부터는 안 봐도 됩니다. 61.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은 체제 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을 모색한다. 쌤, 상황적 접근법은 유일 최선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상황적 접근 방법은 체제 이론에서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이거 맞습니다. 상황적 접근 방법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맞고. 상황적 접근법은 연구 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용함으로써 거대 이론보다는 분석들을 단순화한다. 이건 몰라도 되는 질문 넘어갑시다. 65.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으로 구분할 때 고객, 공급자, 경쟁자들은 과업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자 조금만 해봅시다. 여기는 분업 또는 통합 또는 조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만 알아두면 돼. 우리가 상황 변수하고 기본 변수를 봤죠.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까 표 있었잖아, 표. 그것만 잘 외우면 되고. 여기 분업의 원리는 부성화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는 어떤 것도 여기도 전문화의 원리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 뭐하고? 계산과 막료라는 말 지금 안 배웠죠? 그렇죠? 설명해 줍니다. 계산은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실제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군대에서 가면 실제 군인의 실제 이름 뭐야? 그 조직의 이 목적은 뭐야? 그 조직의 목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죠. 싸움이죠. 그러면 알다시피 뭐 이를테면 대대장, 중대장, 뭐 소대 이렇게 내려온 것을 뭐라 그런다? 계성. 그런데 알다시피 선생님들 다 알다시피 인사참모는 자기 부대원 갖고 싸웁니까? 그 사람은 인사에 대한 조언만 하죠. 여기 군수참모는 자기 밑에 물론 한두 명 행정병을 두지만 그들이 같이 싸울 사람은 아니잖아. 뭐만 하는 거야? 군수에 관한 것만 한단 말이야. 우리도 실제 이 선생님들이 의대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인천시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그렇죠? 뭐 국장,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계선. 근데 여기 같은데 정책관, 심의관, 그다음 뭐 이런 사람들 담당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인천 만약에 바로 들어가면 이해하실 거란 말이야. 그런 분들은 막료라고 그래요. 막료. 우리가 참모라고 그래. 막료를 참모.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계선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 목표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 계선은 그런 게 막료는 참모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 정보 제공이라든가 또는 조언 같은 거 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참모 막료. 그래서 우리 쌤이 이제 들어가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군대에서 어때요? 군대에서 군수참모가 대대장한테 뭐에 관계에 대해서 많이 조언하고 또는 정보를 제공해줘요? 군수에 관한 거죠. 쌤 여기 작전참모는 직접 총 들고 싸우지 않아요. 작전에 관한 것만 대대장이 이렇게 이런 작전이 있고 이런 작전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조언해 주죠. 정보 제공해 주죠.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조정의 원리는 뭐가 있었어? 우리가 보면 자 명령 통일의 원리 많이 나왔죠. 명령 통일의 원리가 뭐예요? 한 사람이 장관에게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 스팬 오브 컨트롤 뭐다? 통솔 범위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는 뭐라 그랬어? 자, 상관이 통솔할 수 있는, 적정하게 통솔할 수 있는 한계를 지어줘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은 통솔의 부하들을 두면 안 되겠죠. 적정한 한도에서, 능력에 맞는 적정한 한도에서 범위를 정해야 된다. 통솔 범위. 그렇죠? 그다음 이런 것들은 그대로예요.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명령이 한 사람 통일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은 이제 한 사람에게 나와야 된다는 통일로 이야기했고, 그다음 계층제 원리. 계층제는 지위계통이 있다는 거죠. 지위계통, 계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층제는 지위계통에 따라서 이 계층이 또는 무엇에 따라서 책임도라든가 곤란도 등에 의해서 이런 위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됐으면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봅시다. 방금 어디까지 봤어? 조직 원리까지 봤죠? 그럼 지금 변수하고 조직 원리를 봤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 아까 부성화의 원리라는 게 있었죠. 부성화의 원리가 있어서 우리가 조직을 구성할 때 이제 방금 이런 원리 같은 것에 입각해서 조직된 것들의 명칭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구조에 대해서 여기서 유형과 좀 다른 구조의 유형이 있다고. 그렇죠? 여기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써서 그렇지. 한번 연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직의 구조가 있는데 조직의 구조에서는 거기 무슨 구조와 무슨 구조가 있대?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가 일단 있다고 하죠. 그렇죠?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가 있는데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자,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가 있다. 이건 너무 광범위해요. 사실 큰 자, 시험에 좀 나오는 것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구조에는 아까 부성화의 원리에서 기능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기능으로 부서를 만드는 거. 기능 구조하고 무슨 구조가 있다? 사업 구조가 있다. 기능 구조하고 사업 구조. 나 한번 봐봐. 나 보면 기능 구조와 무슨 구조가 있다? 사업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봅시다. 여기 부성화의 원리에서 아까 부성화의 원리에 따라서 부서를 이렇게 나눌 때 무슨 부서로 나눌 수 있는 거고 거기 자 기능 부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국, 재정국, 재정에서는 재정일과, 재정이과, 재정상과 이렇게 나누죠. 자, 그런데 지금 좀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재정일과, 재정이과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안 오고 사업구조 보니까 건설국, 교통국, 복지국, 환경국 이렇게 나눴죠. 사업을 중심으로. 자, 선생님 한번 사업구조부터 먼저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데 사업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는 초기에는 어떤 것이 주로라고 그랬어? 아까 기능을 주로 해서 구조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정도 여기 60, 70년 넘어서면서 사업부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여기가 CEO가 있으면 사업부제에서 CEO가 있으면 사장님입니다. 여기에 사업부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반도체 그 다음 뭡니까? 휴대폰 그 다음 가전제품 딱 봐도 어디 같아? 삼성 같죠? 이렇게 하면 사업부 형태로 사업부제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반도체는 여기 한번 보면 여기는 자 기능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 구조. 기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를테면 연구개발부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휴대폰, 가전제품을 다 연구개발한 연구개발부. 그래서 연구개발 1부, 연구개발 2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구개발 3부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케팅. 마케팅도 당연히 뭐 하겠어. 여기 마케팅 1부, 마케팅 2부, 마케팅 3부. 그 다음 여기 뭘 이야기해 볼까? 참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다.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제조. 그러면 제조 1부, 제조 2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눠지겠어? 그냥 반도체를 만드는 연구개발. 그 다음 여기는 마케팅. 반도체 만들면 팔아야 되니까 제조.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여기는 당연히 뭐가 나는 연구개발, 그 다음 이 마케팅, 제조 이렇게 나눠진 것이 이게 이제 두 구조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기능별 조직은 조직의 전체 업무를 공동 기능으로 부서화해서 하는 방식이다. 인사, 제조, 회계. 그러니까 연구개발 여기서는 이 반도체, 휴대폰, 가전제품 다 이 연구개발 한다고. 연구개발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 동일 집단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 이 부서는 연구개발이라는 것밖에 안 하죠. 인사는 인사만 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 기본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 구조다. 그냥 수평적인 뭐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 조정이 필요성이 낮을 때.
그럴 때 주로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 효과적인 경우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적을 때 안정적인 조직 환경과 일상적 조직 기술이 기술 사용 시 효과적. 수직적 계층적으로 통제 조정될 필요성이 있을 때 수직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다음 내적 능률성이 중요한 경우, 그렇죠? 이럴 때 이야기될 수 있겠다. 내적 능률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쓰겠습니다. 여기 부서에 능률성이 있을 때, 이걸 내적 능률성을 따질 때, 왜 내적 능률성이 높냐면 규모 경제 때문이에요. 기능 내에서 규모 경제, 그렇죠? 자, 쌤 봐봐. 자, 쌤 여기 한번 봐봐. 여기도 연구개발 있고, 여기 부서도 여기에도 연구개발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이게 더 좋은 거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 거야? 자, 규모 경제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쌤들이 신발 공장을 한다. 어느 마을에서 신발 공장을 한다 합시다. 그럴 때 소규모로 여러 신발 공장들을 운영하는 거하고, 그냥 마을에서 그냥 같이 협력해서 하나 크게 운영하는 거고, 어떤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적고 산출도 많을까? 비용 측면에서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여기 만약에 이 경비원만 하더라도 여기 도와야지 5명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그냥 넓으니까 2-3명. 그러면 되겠죠? 만약에 이 무엇에 대한 비용도 원자재 비용 같은 거, 물류 비용 같은 경우도 여기는 한 번만 오면 되죠. 여기 계속해서 가야 되죠.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비용은 어때? 훨씬 이쪽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대규모로 되면 될수록 규모 경제, 규모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굉장히 절약돼요. 규모가 커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전통 시장들이 왜 이마트나 이런 데를 못 당해요? 규모 경제야. 그럼 워낙 크니까 비용 같은 것도 거의 뭘로요? 원가로 많이 들어오고 싸게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잘 팔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논리를 안다면 이렇게 묶어놨어. 연구개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 경제가 나올 수 있겠어. 나올 수 있겠고, 내적 효율성이 높아지 안 높아져? 거기 있는 것처럼 능률성이 높아지 안 높아져? 어느 정도 내적 능률성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 기능부서 내에서는 당연히 의사소통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그렇죠? 자, 구성에 대한 관리자 감독이 용이하다. 한계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환경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하지 못합니다. 환경 변화에 굉장히 둔감해요. 그렇죠? 그다음 모든 결정을 누가 해야 돼? 빼먹었네. CEO가 다 해야 돼. 연구별 마케팅 제품에 대해서, 제조에 대해서 CEO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뭐가 높아진다? 계층제에 따라 고위 관리에 집중되면서 업무의 과부하가 걸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 고도 전문화로 인해서 동기부여에 불리한 일상적인 과제를 낳게 되며 전체적으로, 쌤, 여기 봐봐.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잖아.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20년 한 사람은 연구개발만 알지 마케팅이나 이거 알 수 있어 없어?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균형 갖춘 관리자를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체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구명하는데 어렵다. 이걸 보면 돼요, 쌤. 자, 이걸 보면 이거 두 개는 상대적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보면 사업 구조는 산출물의 기반을 둔 부서화 방식이다. 쌤 봐. 산출물의 기반 뒀죠. 반도체,
휴대폰, 가전제품. 그쵸? 그 다음, 생산물 서비스에 따른 일체적 부서와, 생산물과 서비스에 따른 일체적 부서와, 지리적 구분에 따른 일체적 부서와, 고객에 따른 일체적 부서 등의 방식이 있다. 자,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서는, 사업 부서는 자기 완결적. 쌤, 여기 봐봐. 자기 완결적이죠. 여기는 일상 이용 개발만 하면 그 제품이 만들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는 다 여기서 완전히 자기 완결적이죠.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휴대폰이 만들어지고, 가전제품이 만들어지고. 자, 기능 구조가 보다 분권적 조직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도 반도체 담당 사장 휴대폰 따로따로 두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45 사업구조 위에 나 전체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데 여기는 전체 업무 성과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여기는 어때? 이거 다른 반도체, 휴대폰 이를테면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면 되잖아. 그래서 LG 같은 경우 생각해. LG 휴대폰 안 팔리니까 이 사업 접어버렸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 당장에 그 사람은 성과에 대해서 책임졌겠죠? 자, 이번 효과적인 경우, 그래서 이 기능 구조보다는 불확실한 조직 환경이 효과적이, 그다음 비정기적인 조직 기술 사용 시 효과적이고, 높은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을 가질 때 효과적이다. 자,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을 가질 때 효과적입니다. 기능 구조는 갖지 않을 때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외부 지향적 조직 목표인 상황에 효과적이다. 그렇죠? 자, 이 조직 목표는 여기 한번 봐봐. 이 조직 목표는 내부 지향입니까? 외부 지향입니까? 고객에게 맞는 휴대폰 파는 거잖아. 고객을 위해서 많이,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고객의 만족도 같은 거 고려하겠어, 안 하겠어? 외부 지향적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효용은 사업부서,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단위로서 기능 간 조정이 영위하므로 환경 변화에 더욱더 신속적이고 신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자, 봐봐요. 반도체 환경 변화 어때? 이렇게 하니까 사업 구조 형태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여기서는 반도체가 팔린다 할지도 잘 몰라. 근데 여기는 어때? 자기가 만들어 놓고 팔았으니까 얼마나 팔리는지, 이게 얼마나 수요가 거의 수요가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쌤 지금 휴대폰 잘 팔리는 편이야, 안 팔리는 편이야? 잘 안 팔리잖아. 그게 많은 사람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초기에 수요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민감하겠어,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민감하지. 근데 연구개발하면 연구개발이 민감할 리가 없겠잖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휴대폰 많이 팔리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자, 그 다음 특정 산출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고,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서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겠죠. 부서 목표도 명확해지고 조직 구성은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고. 자, 라번 조직 구성원은 기능별 조직보다 더 포괄적인 목표관을 갖는다. 여기보다는 더 포괄적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좋은 걸로 해서 많이 팔리고, 그다음 이 제조 방식도 좋게 혁신할 수 있겠고, 이런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한계는 그런데 규모 불경제죠. 여기 봐봐. 한 대에 묶어놓고 하면 규모 경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고, 여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여기도 하나만 세우면 될 건데, 여러 군데 또 계속해서 세워야 되잖아.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 규모 불경제하고 비효율성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걸 부서별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전문성 발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 다음, 사업구조의 부서 내 조정은 증진되지만 사업 부서 간 조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봐봐요. 부서 간 조정은 어떻게 되겠어?
휴대폰 만든 회사하고 가전제품 만든 회사가 뭐 얼마나, 그쵸? 조정은 상당히 어렵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봐요, 쌤.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잘 따라오셔야 돼. 여기 부분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기계적인, 뒤에 설명,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 뭐가 있다고요? 기능 구조하고 무슨 구조가 있다? 사업 구조가 있다. 좀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기능 구조하고 사업 구조가 있는데,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 물론 중간중간에 있긴 한데, 그쵸? 자, 1번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조직 구조에서 기능 구조는, 자, 기능 구조입니다. 유사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 간 분업을 통해서 중복과 낭비를 그러니까 규모 경제를 하고 일어나고, 여기는 중복되잖아. 계속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중복 안 되죠. 그다음 거기는 전문성을 키우기 좋다고 그랬어, 안 좋다고 그랬어? 전체적인 안목을 키우는 건 좀 어렵지만, 이거 마케팅만 20년 하면 마케팅 분야에 완전히 뭐가 되겠어요? 전문가 되겠잖아. 전문성 키운다 맞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쌤,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구조의 유형 중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자, 여기 이 사업부 22페이지입니다. 22번 미안해요. 22번. 자, 거기 보니까 조직구조의 유형 중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의 조정. 여기는 용이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서로 가능한데 여기하고 여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조직구조 유형 중 기능구조는 의사결정이 상위 집중하러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맞죠? CEO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는 각각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다 연구개발을 물어보고 여기는 제조 물어보고 이런 것들인가, 위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조하고 마케팅까지 해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먼다면 어렵겠죠. 다시 이렇게 생각해. 그냥 여기는 이들이 결정하고 이들이 1차 책임지고 여기는 이들이 1차 책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져야 되겠죠. 삼성이 처음에는 뭐 해야 되겠죠? 가전제품도 하고 반도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연구개발부, 연구개발 일부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 제조에서도 마찬가지 제조 일부에서 뭐 만든다? 반도체 만들고 일부 이렇게 만든 거니까 CEO가 위에서 뭐 해줘야 돼? 만든 것들 다 조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파는 것까지 있으니까 여기 이 사람들한테는 뭐 해야 돼? 여기 위에서 다 어느 정도는 만들고 파는 것을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굉장히 위가 업무가 과다한다. 그 다음 24. 조직구조의 유형 중 사업구조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의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 이건 사업구조가 아니라 기능구조. 조직구조 25. 조직구조의 유형 중 사업구조는 성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 사업구조는 성과 책임이 분명해서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26. 조직구조에서 기능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중복과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방하고 규모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맞고. 27. 조직구조에서 기능구조는 각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 그런다 그랬죠. 자, 조직구조에 있어서 사업구조는 의사결정에 상위 집중하러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 말이 안 되죠. 자, 사업구조가 아니라 기능구조였죠.
조직 구조에 있어서 사업 구조는 성과 책임 소재가 분명히 성과 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사업 구조는 성과 책임 소재가 뭐에서 분명히 해서 성과 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대강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방금 지금 어떤 것과 어떤 걸 봤어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조직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봐.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이거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친 구조도 있겠죠. 기능 부서하고 사업 구조를 합친 부서. 그렇죠? 이걸 무슨 조직이라고 그러면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구조 유형 봅니다. 우리 책에는 매트리스 조직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구조 유형에서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봤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섞습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능 구조는 어떻게 하는 거? 기능 구조하고 사업 구조를 플러스하는 것을 뭐라고요? 거기 매트릭스 조직, 그렇죠?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을 보면 어떻게 섞어 있었어? 일단 기능별 부서가 있고 사업별 부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부별로 기획부장, 인사부장, 재정부장이 있는데 사업 1팀,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라는 사람은 기획부장한테도 뭐 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누구한테도 사업 2부장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한다. 그럼 매트리스 조직은 기능하고 어떤 거하고 합쳐놓은 것이다? 사업 부서하고 합쳐놓은 거. 사업별 부서하고. 그걸 무슨 구조상으로 뭐라고 그런다?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 실제 AC는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매트리스 조직을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삼성이 미주 지역이 있다. 아까 지역별로 나눠서 미주 지역 사업을 지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합니다. 미주 지역에 있으면 미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주 지역 대표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상품에 예를 휴대폰의 어떤 부품에 대해서 특정 상품에 휴대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상품 총괄에게도 보고를 해야 돼. 그렇죠? 생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생산 총괄에도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돼. 리스크 같은 거 있으면 당연히 미주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해야 되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전사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부서로 리스크 관리를 전사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도 뭐 해야 돼? 그러니까 회사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보고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쉽게 해서 어떤 것도 하면서 자 우리 책에서 보면 기획 업무도 하면서 프로젝트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 업무도 하면서 그렇죠? 자 그럼 미주 지역에서 판매도 하면서 이 휴대폰에 대해서 어떤 것에 말 그대로 이 상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상품 총괄하는 사람한테도 뭐 해야 돼?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야, 쌤. 기획부장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위계가 있어, 수직적으로. 그런데 그 사업 2부장 형태로 갈 때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수평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수평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자, 혹시 우리 쌤들 중에서 특수대학원 혹시 가신 없어? 지우면 안 돼. 자, 기억할 거니까. 보면 학교에서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 총장이 있고, 학장이 있고,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특별할 때 뭐가 열려? 이를테면,
뭐 이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이런 대학원들이 열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강의해야 하네. 아니 그 교수님들 거의 강의해. 외래 강사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보시면 선생님 학교에서 실제 가르쳤던 분이 무슨 뭐 어떤 행정대학원 가서 뭐 하고 있어? 또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여기 부서도 여기 유기가 있는 이런 부서도 있지만 가서 행정대학원 열리면 여기 가서도 하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보고를 할 때 여기도 보고해야 되지만 여기 대학원장한테도 일 있으면 보고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매트리스이다. 그러면 이제 감이 잘 안 온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이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연결해서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매트리스 조직이라 한다. 그럼 이제 매트리스 조직은 이것들의 어떤 겁니까? 결합입니다. 자, 결합이긴 결합인데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만드는 거야.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들은 어떤 환경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기능이나 사업 구조보다 훨씬 더 좀 불안정하고, 그렇죠?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 지금 그냥 편하게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시고 편하게 잘 따라오시면 돼. 이거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와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앞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44페이지 보면 데프트의 조직구조 모형에서 보니까 기능, 사업, 매트릭스 이쪽으로 가면 뭐하고 가까워져? 유기적 구조하고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는 딱 정해져 있다면 유기적 구조가 막 변하는 걸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 매트릭스가 더 적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불안정 환경에 비일상적 기술에 적합했죠. 그럼 여기보다는 또 여기가 더 좀 불안정 환경, 비일상적 기술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매트릭스를 거기 봐봐요. 자, 의의봅시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화학적 결합을 시도했다. 기능부열조직과 프로젝트 팀을 혼합한 이중 구조적 조직이다. 장방형 조직, 그다음 입체적 조직. 자, 그다음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 동시에 필요하면서 등장했다. 기술적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돼.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 기능부서의 통제 권한은 수직적으로, 사업부서 간의 정정 권한은 수평적으로는 이원적 권한 체계로 원리론의 명령 통일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렇죠? 명령이 한 사람한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두 사람한테 내려오고 있죠. 그다음 마번 일상적 행정기능은 정적으로 기능별 조직의 지휘 명령을 받고 문제과학은 행정으로 프로젝트 관리자 명령을 받는다. 선생님 여기 봐봐. 우리가 대학은 그대로지만 이제 야간, 보통 특별대학원은 야간에 열려요. 그렇죠? 또는 방학 때만 열려요. 그럼 그건 일종의 프로젝트잖아. 그 행정대학원 가는 것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수평적이야. 거기 모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기서도 오고 다른 여기 다 이를테면 어디 행정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행정학과에서도 올 수 있고 정치학과 여러 부서에서 올 건데 이 사람들이 뭐 유기가 있겠어? 없겠죠. 그다음 이건 어느 정도 유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의 효과적인 사항, 인력과 자원 기술을 공유해야 될 압력이 존재할 때 효과적이다. 서로 공유하고 있죠. 우리 대학원 또 교수들 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 비용도 없고 요즘 대학들은 이게 재정도 별로 안 좋은데 그 한 사람이 두 번까지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런 압력이 있을 때 2개 이상의 핵심적 산출물에 대해 기술적 품질성과 수시적
제품 개발에 압력이 있으면 효과적이다. 조직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신축성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는 중간 정도 크기가 효과적이다.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비일상적일 때, 밥은 기술의 전문성도 높고 산출에 대한 쇄신도 빨리 한다는 이 유연적 요구가 강할 때. 기술적 전문성 이야기는 기술 구조, 그 다음 산출물 이야기는 사업 구조겠죠. 이렇게 강해질 때. 장점으로는 환경 변화에 어떤 대응한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전문성이 통합 및 조정이 촉진될 수 있고, 인적 자원을 여기다도 쓰고 여기다도 쓰니까 경제적으로 활용했죠. 그 다음 구성원 참여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완성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이게 뭐냐면 책임 문제에서는 조금 불분명해져 버리겠죠. 책임. 누구한테 명령받아서 이 사람 아니더라고, 이 사람 내가 아닌데,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한 사람한테 나오면 책임 문제가 명확하겠죠. 자, 원래 명령 통일은 지휘계통이 명확하니까 책임자가 누군지 확실하잖아. 근데 여기가 또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 누가 했는지 잘 모르잖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복잡하게 얽혀있으니까 훨씬 결정이 지연될 수 있겠죠. 그 다음 통제력, 누가 통제하냐? 여기 쪽에서 통제할 거냐, 여기서 통제할 거냐, 그렇죠? 그다음 관리비용, 당연히 관리비용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런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 조직 구조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기본적으로 기능 구조, 사업 구조가 있고, 이 둘을 합친 무슨 구조가 있다? 매트릭스 구조가 있다. 조직 구조가, 그렇죠? 그럼 매트릭스 조직 구조 풀고 쉬겠습니다. 자, 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번부터 먼저 보면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매트릭스 조직이다. 맞죠? 6번 조직 유형에서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 구조에 수평적 조직 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 통일의 원리에 부합하다. 틀렸죠? 위반되죠? 그 다음 쭉 밑으로 좀 내려와서 13번 조직 구조 설계 유형에서 매트릭스 구조의 장점으로는, 쌤 아까 신속한 결정이라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그랬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그랬고, 14번 매트릭스 조직은 위원회 조직은 주어를 버리십시오. 매트릭스 조직은 합의형 조직의 형태로 특정한 주제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합의형 아닙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섞여 있다는 거지 합의형 아닙니다. 그러면 합의형 조직 형태로 특정한 주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원래는 이 조직을 뭐라고 부른다? 위원회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설명하고 있는 건 위원회 조직. 15번 매트릭스 조직은 조직의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까지 공통 기능을 중심으로 집권적이고 좁게 부서화된다. 이건 기능 구조죠. 16번 매트릭스 조직은 이중 구조로 기능 부분 관리자와 사업 부분 관리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맞겠고, 매트릭스 조직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들을 네트워크를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네트워크 조직. 자, 그 다음 30번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으로는 조직 표준화 규칙화 정도가, 쌤 매트릭스 조직을 표준화시킬 수 있겠어요, 교수님? 사업부서도 좀 어려운데 매트릭스 조직은 더 안 되겠죠? 31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으로는 조직 외부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용받고,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으로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전적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겠고 맞고, 33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으로 조직에 필요한 일정 문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 배분, 이원. 맞죠? 34
후기 관료제 모형정 이건 나중에 설명되니까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이중 구조적 조직이다. 맞죠? 후기 관료제 모형적 매트릭스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넓은 안목과 맞죠? 왜 그래? 여기도 사업 부서에도 해보고 기능 부서에도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 36 매트릭스 조직은 구성원 간의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과업 조정의 어려움 이게 발생할 수 있겠죠? 37 매트릭스 조직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좋습니다.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론적 요구가 강력하거나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이야, 비일상적이야? 비일상적이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조직 구조에서 못 봤습니까? 기능과 사업 이 두 가지를 섞은 매트릭스 조직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능 구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구조, 그다음 매트릭스. 네, 두 개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조를 말할 때, 왜냐면, 아까 봤다시피, 이걸 탈관료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지금 정리를 잘해 주셔야 돼. 이거 분류를 조금 이따 잘해. 구조는 5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3가지까지 봤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